온라인과의 전쟁을 또 저희가 치러야 됩니다. 온라인에 매우 심각한 해악이 많아요. 네. 그것들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전쟁 치르러 지금 출발합니다. 온라인 전쟁.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C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이명수 기자와 삼겹살 먹고 있는 네. 장인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딱 최욱 형님이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보니까 봉지욱 기자가 많이 건방져졌어요. 많이 건방져졌어요. 봉지욱 너무 건방져졌어요. 저는 일편단심입니다. 네, 정말 형님은 고맙습니다. 끝까지 모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네란 작가 황희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세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준석은 아마 기본값일 겁니다. 네네. 황희두 이사니까요. 예. 가세현, 이준석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할 것 같은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장인수 기자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세희는 MBC 기자를 하다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MBC 기자를 하다가 나오게 된 그 경위, 예. 그거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 몇 년도가 한 15년, 16년 정도 됐을까요? MBC의 모 기자가 우리 MBC 기자들이 하는 리포트를 다 볼 거 아닙니까? MBC 뉴스를. 네. 근데 김세희의 리포트가 계속 걸리더래요. 눈에 뭔가 걸려. 네. 뭐냐면 인터뷰 부분이 기자들은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편집을 해서 쓰기 때문에 대충 그 느낌은 아는데 딱딱 튀더래요. 뭔가 느낌이. 저런 인터뷰가 저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원에서 무슨 냉장고의 특정 모델이 불량이 많다. 이런 걸 보도자료를 내면 기자가 그 냉장고를 쓴 사람 중에 그 모델을 쓴 사람 중에 실제로 그게 불량이 나서 에러, 뭐 하자가 있어서 불편을 겪은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못 찾아요. 찾기가 어렵지. 일단 찾기가 어려워. 그럼 어디 가서 찾을 거야? 누가 대신 거야? 소비자원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서 섭외해주지 않는 이상. 근데 김세희는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서 있어서 그 기자가 MBC 내부 서버에 김세희가 인터뷰한 원 소스 자료 녹음을 했든 촬영을 했든 해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찾아봤대요. 다 찾아봤더니 신기한 게 영상은 없어. 그러니까 촬영을 한 게 아니에요. 녹음 파일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제가 최욱 씨를 인터뷰를 하는데 10분이 걸렸다. 10분 동안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 10분짜리 영상을 MBC 서버에 저장시켜야 되는데 최욱 씨 인터뷰를 10초만 쓰면 그 10초의 녹음 파일만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이미 편집해서 갖고 온 거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MBC, KBS, SBS 기자들은 알 텐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일단 목소리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마트 직원, 내일은 벤츠 운전자인데 벤츠가 고장나서 고생하는 사람. 동일인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듣기에 일단 같은 거고 심지어 그냥 써준 대로 읽은 듯한 느낌. 인터뷰들이 다 그 10초, 15초인데 그래서 읽다가 피식피식 자기도 웃긴지 웃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를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어서 그냥 넘어갔고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뀐 다음에 이걸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MBC 차원에서 네, 조사가 들어가서 이거 뭐냐 소명해라 하고 하니까 사표 쓰고 나갔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특정 사례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준비 안 했어요? 특정 사례는 여기 보면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근데 봐봐 이런 거 해야 돼. 봐봐 댓글에 김세희가 MBC 기자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네. 이런 거 많이 얘기해야 된다니까. 참고로 저도 MBC 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나왔는지는 몰랐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표를 받아줬어요. 사표 쓰고 나간다니까 편집자에서 고마운 거야. 예,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래갖고 이게 크게 이슈가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인터뷰를 조작한 거는 드러났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가방을 뒤로 매면 가다 걸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방들을 뒤로 매? 불편해. 그래갖고 시민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를 인터뷰를 냈어. 저걸 얘기하는 사람이 MBC 계약직 직원인 거예요. 김세희가 시켜서 연수를 한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리포트를 보니까 아쉬운 배낭 예절, 대중교통 에티켓 지키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인터뷰 따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 MBC 기자가 24시간 지하철에서 뻗치기를 하면서 그걸 촬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누가 저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지. 네. 근데 마침 저게 나온 거야. 네, 저 말을 한 사람은 김세희가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MBC에서 계약직 직원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오디오맨
이런 사람을 시켜서 그냥 저런 상황을 연출하고 만드는 거죠. 저건 사기죠. 요거는 사기 조작입니다. 그렇죠. 사기 조작이죠. 네. 근데 김세희의 인터뷰는 다 저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심지어 친구를 시켜서 친구가 여러 명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뭐 무슨 자동차를 쓰는데 뭐 가자가 있는 자동차를 타는 운전사였다가 뭐 내일은 이마트에 납품하는 뭐 업체 직원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잘 속내를 알았던 거지, 그죠? 근데 저거가 진짜. 방송 기자 중에 저렇게 하는 기자가 없거든요. 없죠. 누가 저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차마 저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모 기자가 잘 잡아낸 거예요. 또 대단한 기자네. 그러네. 예, 그래갖고 네 이름을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김세희랑 부딪히기 싫다고 최훈 기자랑 친한 기자라고만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기자야. 그 촉이 살아 있었던 거야. 촉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정상화위라는 곳이 있었는데 MBC에서 네. 그 김세희의 조작 확인이 된 리포트만 5건이랍니다. 확인만 5건이고요. 확인된 것만. 거의 다인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 시점에서. 근데 아직도 그런 방송을 지금 뭐 진실인 것처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근데 이거 말씀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 진영을 비난할 때 항상 그 MBC 못 믿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 진보 진영도 아니지만 MBC는. 근데 MBC 출신 기자 못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 김세희 MBC인 거 얘기하면 되겠네. 그 김세희 걸 갖고 와서 MBC를 욕하는 게 이 자체가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에 늪에 빠져 있었다 보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남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걸 누구도 막지 못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책임지는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사례를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진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유님 같은 경우에 원래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했었는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일단 그 지드래곤님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에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악플러들한테 이제 칼을 뽑은 건데 이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고소를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모욕 수준의 글이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이건 더 이상 냅둘 수 없다. 라는 거고 이제 아이유님한테도 뭐 중국인 간첩 얘기를 막 지속적으로 하고 막 상상 이상의 글들을 막 쏟아냈던 악플러도 최근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누적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개인의 멘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멘탈 좀 강화해야지 이런 걸로 왜 고소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엔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갔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이버 레카들의 최후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게 탈덕 수용소랑 뻐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인데 장원영 씨와 그 소속사의 노력 덕분에 지금 탈덕 수용소에 지금 신상도 드러났고 지금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검찰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하는 얘기 보니까 본인도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 탈덕 수용소 운영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건 봐줘서 안 되는 거죠. 탈덕 수용소 운영했던 사람은 이제 장원영 씨를 많이 주로 공격했어요.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도 막 공격하면서 심지어 막 따로 돈까지 많이 벌었습니다. 2억 원 넘게. 어떻게? 그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시간상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과즙세연님이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일 선고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뻑가의 신상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뭐 30대 박모 씨까지 드러났었잖아요, 남성. 그리고 지금 주호민님도 법적 대응에 나서서 수서경 탈수로 지금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뻑가는 이제 보통 반페미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쓰레기통 매번 뒤져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게 제정신이냐 요런 컨텐츠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혓바닥 살인마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사이버 레카들의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튜버 찌양님이 최근에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증언을 위해서 7시간을 대기했는데 오전 10시부터 대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 봅니다. 1000만 유튜버인데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 퍼지는 속도에 비해서 진실이 절대로 못 따라가고 그리고 어쨌든 진실이 나중에 알려진다 해도 누군가는 어떤 프레임 잔상이 남으니까 그게 절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이제 제발 방지하고자 이렇게 직접 국회에 나온 건데 좀 열받았던 건 국힘당 의원들이 쯔양님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박정은 문자 갑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냉부에 얘기한다든지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쯔양님은 사실은 진짜 고통받았던 일이거든요.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쯔양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정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 나도 보고 와 진짜 못됐다. 아니 어떻게 쯔양리를
자기의 그 정쟁으로 활용한 전 놀랐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들은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놀랐어. 무조건 본인들의 지적으로 가져가고 남들 비하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장사의 신님 오늘 같이 나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꿈은 아직 세이 하나뿐이다. 여기에 지금 인생을 바치셨거든요. 너무 신나 보여. 그래서 국감에 왜 안 불렀냐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국감에 본인 얼굴을 딱 넣으시고는 막 이런저런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이 김세희 방지법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7만 명 넘긴 그 과방이 지금 회부가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그 가세연의 김세희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한 게 김수현 측 변호사 관련한 소식인데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유튜버 1심이 실형 구속을 당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구속이 되는데 오히려 버닝썬 그 공익신고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징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도 징역형을 받는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은 더 세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왜 계속 관심을 요구하냐면 관심을 안 가지면 맨날 솜방망이로 끝나잖아요. 맞아. 다른 사건에 묻혀버리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태까지는 법적 대응과 좀 제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에 새로운 파이터가 한 분 등장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DJ DOC의 이하늘 스카이 형님인데 요새 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 짤이.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내 얘기를 또 많이 하대. 맞아. 실제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그러니까 장사계에서는 이제 장세의 신님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힙합계에서는 지금 이하늘 님이 실제로 기존 연예인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냐 이런 거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통 해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합니다. 너 신천지 믿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키워드 워리. 이게 힙합이야. 힙합이에요. 힙합으로 가더라고 저 형님. 본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방송으로 쓰니까 상대가 지금 대응을 못해요. 여태까지 이런 거에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잘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 김세희랑 또 엮이게 됐는데 슈퍼챗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슈퍼챗 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럼 내가 김세희 같지 않냐? 난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김세희가 바로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이하늘님도 바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라방을 켜서 또 김세희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전환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정치하고 싶은 김세희가 전환길보다 못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또 이제 긁어가지고 요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데 한 세월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각계격파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또 다음은 장사의 신님 방식이 좀 많이 수출이 된 것 같은데 일베 펜코에 알바를 제안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글 썼다가 지웠다 막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보를 해달라는 거예요. 글을 제보하면 내가 20만 원 주겠다. 5건만 제보하면 너네 100만 원 받는 거야. 일베 펜코 하는 사람들끼리 너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하늘 씨가 돈을 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한테 제보하면 20만 원 줄게. 그러면 펜코하거나 뭐 일베 DC 하는 사람들이 나 여기 신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본주의만. 그거를 이제 장사의 신님이 금두법이랑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장사의 신 방식인데. 그걸 지금 이제 일베 펜코 DC까지 지금 넓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거에 당해보질 않으니까 지금 요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은 왜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는 거예요? 이하늘 형님은? 그건 이제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소신 발언 몇 번 하셨다가 확 난리를 치니까 그거 이제 분노해서 이런 일이 아닐까. 화가 많이 났구나. 특히 보는데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에 보여드릴 오늘 좀 주인공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씨가 그 비슷한 사람들 그 fem코 준천지들 데리고 너무 사람들 그 멘탈을 건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586들을 맨날 젊은 척한다고 조롱을 했었어요. 틈만 나면은 조롱을 했는데 정작 그러한 이준석이 본인이 젊은 척하다가 지금 영포티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최근 근황을 보면 뭐 전국 대학생 토론 대회 한다면서 또 대학생 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 먹은 그 정치인이 계속 20대랑 어떻게든 얽혀보려고 저러고 추근대는 게 그 영포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영포티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준석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포티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 나온 조롱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이준석 의원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영포티 이준석 얘기 나오면 fem코 유저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싫어하고 딴 거로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 싸움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치한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준적준 사례를 계속 강조하는 게 다음 사진 보시면 민주당이 뭐 센 것만 찾는데 중독이 됐다면서 계속 자극 추구하다가 결국 파멸에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얘기 그대로 이준석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세고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면서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한다. 본인이 맨날 fem코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준적준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요 다음 사진으로 이준석의 스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방송에서 자꾸 써먹는 걸 전 제재해야 된다 보는데 우리 진행자분이 반농담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이제 일베 DC 펜코 감성을 정치인이 생각은 해도 방송에서 말은 못 꺼내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은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반농담으로 한마디 할게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치인들은 당연히 안 하는 건데 이준석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슬쩍 이런 걸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390만 원 재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들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인지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베식으로 음흉하고 음침한 조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 먹고 대통령 하고 싶다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영포티 짓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전용기 의원이 최근에 젊은 윤석열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하는 짓이 너무 저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옆 동네 국회의원을 정파적 입장에서 갈구는 걸 보면 동탄 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오해한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정파적 입장에서 갈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10수년간 남들 조롱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면 실망이다. 요 발언입니다. 개혁신당의 그 관계자도 저한테 제보를 했었는데 이준석이 지인들 그 관계자들한테 펜코에 글 올리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들한테 시키니까 다른 정치인들도 뭐 하면 뒤에서 누가 시켜서 했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본인 머릿속에 다 그런 걸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지금 개혁신당이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는데 최근에 그 캄보디아 송환 관련해서 그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뭐 캄대남이라는 얘기, 뭐 캄보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캄보디아 그 송환 청년들 여기에 몰입을 해서 일종의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식으로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동안 전 연령, 세대, 성별을 혐오하던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여기선 갑자기 이들한테 몰입을 하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다가 목소리를 낼 때는 맨날 조롱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대로 돌려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펜코에서도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캄대남 이런 얘기로 서로 지금 막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캄대남은 준석견은 한중단이다. 펜코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마지막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중추절 사태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나무위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무위키가 곧 백과사전이에요. 저들한테. 그래서 나무위키의 캄대남 그 문서를 지우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뭐 푸놈팸 코리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푸놈팸 코리아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캄보신당 로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본인들이 그 저질렀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약자들 그렇게 조롱하더니 결국엔 그 업보를 지금 돌려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하고 싶어서 얼마나 오늘 설렜을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황 기사님 얘기 들으니까 하나 슬픈 거는 저들이 저렇게 나올 때 점잖게 이성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들 수준으로 대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그 효과 굉장히 강력해요. 예, 그게 참. 네. 그리고 긁히는 게 보이니까. 보여 그렇죠. 진짜로. 네. 재밌긴 한데 슬프긴 네, 하네요. 그렇죠. 예. 씁쓸하죠, 사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 점잖게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우리 FM 코리아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저를 또 되게 많이 조롱해요. 이번에 제가 조사받으러 간 걸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준석 관련한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고발당한 게 그거 단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진실이라는 얘기잖아. 어? 그리고 내가 이거 틀렸다고 미리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평가도 너네들도 바꿔야 돼. 얼마나 많이 했니 내가? 너네들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딱 하나 고발당했다니까. 아 이걸로는 안 긁혀요. 안 긁혀? 수준을 낮춰야 된다니까요. 아, 이런 것도 안 긁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장인수 기자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신 김에 특종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예.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와 이권 카르텔을 아주 간단하게 잇고 있어서 이 최첨단 무기가 군대에 납품이 안 된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2014년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와 오래됐어요. 11년간 취재한 겁니다. 한 아이템을. 물론 이제 11년 동안 이것만 취재한 건 아닌데 네. 최초 이 11년 전부터 취재하기 시작해서 이 개발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 지켜봤어요. 그동안은 참았는데 이제 결국은 해외로 나가는 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김영세라고 두랩텍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군에서 무기를 개발하시던 분이에요. 지대공 유도탄 천마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셨고요. 워게임
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 돌리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돈 주고 미국 걸 사다 썼는데 그거를 깔끔하게 국산화시킨 잠고린입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원래 기술자네요. 무기 개발 과학자예요. 근데 2013년에 중령으로 예편해서 대포를 쏘면은 포탄이 멀리 날아가야 좋을 거 아닙니까? 멀리 날아가면서도 명중률이 정확해야지. 요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확보를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대포를 만들어서 쏴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기술을 총알에다 접목해서 총이 실제로 파괴력 있게 멀리 나가는지 명중률이 정확해지는지 쏴본 거예요. 영상 보시죠.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 자. 중소기업 들어오는 아, 요거 말고요. 말고. K100. 그러니까 어떤 영상인지를 일단 잠깐 소개를 해주고 보겠습니다. 네. 요 신기술을 접목해서 총알을 쏴봤어요. 앞에 보실 영상은 대한민국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일반 소총수들. 그러니까 최국 앵커님 네. 뭐 사용하셨어요? 5.56mm 총 K2, M16, K2 썼죠. 네. K2에다가 K100탄이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탄입니다. 그나마 좀 좋다는 탄. K100탄을 한번 쏴보고 그 다음에 이 두레텍에서 개발한 고성능탄. 이게 일반 소총탄이에요. 오케이. 네, 요거를 방탄간, 장갑차에 들어가는 방탄간, 총알을 막는 네, 방탄 철판이죠. 6.5mm 두께에다 대고 한번 쏴본 거예요. 누가 더 파괴력이 있는지. 네. 한번 좀 영상. 앞에 게 K100, 뒤에 게 고성능탄입니다. 자, 앞에 게 기존, 자, 뒤에 게 이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뒤에 거잖아. 네, 뒤에 거. 이거 다 뚫어버리는 거. 왼쪽 게 이게 K100. K100. 하나도 못 들어. 흔적만 남지. 근데 아까는 저거 오른쪽 거. 저거는 이제 그 기술 개발한 겁니다. 구멍이 뚫려 있죠. 예. 네. 편집이 생각만큼 깔끔하게 되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 동영상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점검 안 한 영상입니다. 야, 이 엉망으로 돼 있네. 유일하게 내가 이거 점검 못 했는데. 이거 제가 MBC 때 이게 이미 2022년에 보도했던 거거든요. MBC에 잘 편집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아무튼 위력이 아예 차이가 뭐 하늘과 땅 차이네. 대단하잖아요. K2 소총에 놔서 지금 쐈는데 장갑차에 들어가는 방탄 철판 그것도 6.5mm짜리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네. 네. 일반 소총탄이. 그리고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 특히 밀리터리 마니아 밀떡들이 자꾸 헷갈리는 게 철갑탄인 줄 알고 오해하는데 철갑탄이 아니에요. 일반 소총탄이에요. K2에 들어가는 M16에 들어가는. 그래서 K100탄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더 비싸지가 않아요. 이미 군에 12만 발을 납품했거든요. 그때 별로 안 비싸게 이미 납품을 했어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재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텅스텐을 쓴다거나 뭐 니켈 합금을 쓴다거나 뭐 탄소강, 뭐 탄소섬유를 쓴다거나 아니야. 그럼 탄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비싸지지. 그런 특수탄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텅스텐 특수탄들은. 비싼 거는. 네, 비싼 것들은. 이거는 K100탄, 일반 소총탄이랑 재질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아? 가격이 똑같은데 지금 저런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에요. 혁신이지. 혁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납품하겠다고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고 왜? 2021년에 겨우겨우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군에서 그 아까 납품했다는 12만 발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 쏴봐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보신 저런 성능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합 인정 판정을 받고 2023년에 합참 의장이 도입하자 그리고 최종 결재를 딱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한 게 군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군이 있고 무기를 사주는 방위사업청이 독립기관으로 따로 존재합니다. 방위사업청. 네, 방위사업청은 무기를 사주기만 하는 기관. 방위사업청이 사주면 군은 쓰는 거죠 그 무기를. 네, 이런 거죠. 방위사업청이 탱크를 사주면 구매대행 같은 거네. 그렇죠. 군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군이 다 하니까 비리나 부패가 너무 심해진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하나 건너서 이걸 하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면서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 오케이. 2023년에 합참의장이 최종 결재하고 야 이거 사줘라고 하고 방위사업청을 넘겼을 거 아닙니까? 잘했다. 방위사업청이 이걸 받아 들고 나서 갑자기 모 대기업에 비슷한 성능의 철갑탄이 있다라고 쓱 자기들 보고서에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로비가 있었나 보네. 요 두 개를 경쟁 구도로 몰고 가요. 네네. 경쟁 구도로 몰고 가요. 근데 그 대기업의 탄은 일반 소총탄이 아니라 텅스텐이 들어간 철갑탄이에요. 그럼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일반 소총수들이 아니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지만 소총수들한테 텅스텐 들어간 철갑탄을 나눠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비싸서 안 돼. 군에서는 M16이나 K2에 들어가는 일반 소총탄 중에 좋은 거를 사달라고 지금 방위사업청에 넘겼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방위사업청이 이걸 사주기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갑자기 대기업에 비슷한 성능에 훨씬 비싸긴 하지만 텅스텐 들어간 철갑탄이 있대.
두 개를 경쟁시켜서 살아남는 거를 너희들한테 줄게, 군에 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위사업청 입장인데 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일반 소총에다가 텅스텐 철갑탄을 넣어서 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몇 발 쏘면 소총이 부서집니다. 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 일반 소총탄은 구리 자켓이잖아요. 이건 텅스텐 자켓이거든요. 총열이 버티질 못해요. 몇 발은 나가겠지. 수십 발 나가겠지. 근데 수백 발이 되고 수천 발이 되면 그냥 총이 부서져요. 총열이 무리 가기 때문에 못 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일단 비싸고 그리고 그러면 그 철갑탄이 실제로 그런 성능이 나오느냐. 그 대기업의 철갑탄이 대기업이 실제로 그런 철갑탄을 개발한 건 맞느냐? 방위사업청 지들도 모르겠대. 에? 그게 방위사업청 내부 문건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걸 확보해서 보도한 건데 모르겠대 자기네들도. 그냥 그 대기업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설마 거짓말 하겠어? 있겠지? 하고 경쟁을 붙이는 건데 이게 또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두레텍의 고성능탄은 이미 2021년에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경쟁 입찰해서 들어간 거예요. 경쟁 입찰해서 들어가서 3년 동안 수십 차례 군과 함께 성능 시험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수억의 돈을 넣어서 성능 시험을 자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해서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대기업 걸 가져와서 얘네들은 뭐야? 뭐 성능 시험 한 거 있어요? 확인된 거 있어? 신속 획득 시범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여길 붙여서 또 경쟁 입찰을 하겠대. 그러니까 이거는 중소기업 그냥 죽이기. 그래서 이 업체는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11년, 12년째 이것만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 납품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의 모 국가와 총 3억 불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거? 기자는 보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했습니다. 네, 어디서 했어요? MBC에서? MBC에서도 3년 전에 했고요. MBC에서 나왔으니까 작년에 저널리스트 제 채널에서 한 번 했고 지난주에 저널리스트에서 또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서 봐주세요. 저는 영상 보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슈가 잘 안 됐나 봐요. 이게 제가 일반 유튜버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 MBC에 있을 때 보도를 해서 MBC 보도가 조회수가 200 몇십만이 나왔고요. 뉴스 전체가 한 4분 되는데 그거 쇼츠는 1200만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쇼츠가 이미 3년 전에 그때 왜 MBC에서 보도를 했냐. MBC에 보도를 하니까 댓글이 뭐가 달리냐면 이런 걸 개발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댓글이 야 MBC 장이수 쟤는 좌빨 아니야? 왜 국산 방산 기술을 저렇게 노출시켜? 뭐 외국이 보고 베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을 달렸는데 왜 그때 보도를 한 거냐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근데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관피아 이권 카르텔이 보도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고성능탄이 뭐까지 뚫느냐면 레벨 4 방탄복. 레벨 4 방탄복은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방탄복입니다. 레벨 4는 뭐를 막는 거냐면 7.62mm 철갑탄을 막는 방탄복이에요. 철갑탄을 막아야 레벨 4를 줘요. 미국 NIJ라는 기관에서. 그러니까 총알이 못 뚫는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K2 소총탄이 5.56mm 소총탄이 레벨 4를 뚫었어요. 와. 네. 근데 이 고성능탄, 이 소총탄이 못 뚫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방산 카르텔은 못 뚫어요. 와, 이거 신적이다. 네, 방산 카르텔은 못 뚫습니다. 뚫어도 방산 카르텔은 못 뚫어. 네. 그거 뚫어내야지. 아니, 못 뚫습니다. 에이, 그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제가 12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말도 안 되는 온갖 짓거리들이 방위사업청과 그 주변에서 다 벌어집니다. 아니 이거 무조건 뚫어야지. 아니 뭐 우리 기업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방력이 올라가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원래 포탄에 적용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총은 직사고 포탄은 곡사입니다. 핵심 원리는 비행 안정성을 증가시켜서 바람을 더 잘 가르고 날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곡사포로 쐈을 때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포탄을 이 기술 적용해서 포탄을 만들면 지금 K9 자주포 일반적인 그냥 별 기술이 안 들어간 자주포의 포탄이 한 20몇 킬로 날아갈 텐데 한 3배 정도 더 멀리 날아갈 거예요. 3배에서 3.5배가 더 멀리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못 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럼 쏴볼 수가 없는 거고. 네, 군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외국 나가서 쏴봐야 됩니다. 야, 근데 이게 군 카르텔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기술이잖아요. 이게 주로 물리전에 대한 개념이라면 저는 이제 비물리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병행한다 할 때 하이브리드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비물리전에서도 지금 전 우려되는 게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 특히 막 이게 정보기관,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개혁이 전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안 뚫리거든요. 사실 이거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님 사진을 합성한 게 또 있어서 좀 마지막에 준비한 게 있어요. 15번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영상은 제가 굳이 이제 오히려 찾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이 사진 보시면
그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진 캡처가 아니라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그냥 일부를 그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입 모양이랑 그 뭐 목소리랑 이게 어설프긴 해요. 어설픈데 실제로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조회수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30만 정도 갔습니다, 지금. 오. 이런 영상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저 내용은 막 김건희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그런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작가님 꼭 기억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이 내용을 꼭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AI를 가지고 지금 합성을 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직접 출연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처럼 지금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네.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인지전의 시대, 인지전이란 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해공 이게 세계의 전장터였다면 네 번째가 사이버고요, 다섯 번째가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지전의 핵심인데 뇌입니다. 인간의 뇌를 전장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 미디어, AI 기술, 알고리즘 이게 진짜 무기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과장하려고 뭐 전쟁, 사이버 내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그런 카르텔 세력들은 이런 기술을 그동안 자국민을 향해서 공작을 해왔기 때문에 사이버 내란이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생각만큼 공론화가 잘 안 돼서 저널리스트 우리 장인수 기자님과 함께 이 문제를 계속 알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1년 취재했습니다. 11년 진짜. 방산 카르텔. 그러니까 요 아이템만. 요 아이템만. 요 총알. 근데 안 돼요? 2014년에 이 두레텍 대표님을 처음 만나서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부딪혀 보니까 쉽지 않다. 이분이 심지어 군에서 무기 개발하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나오는 순간 카르텔이 되는 거야. 자기도 그 안에 있던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건 방위 사업 청장만 제대로 된 사람이 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또 않나 보네. 방위 사업 청장. 뭐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대기업 방산업체랑 뭔가 좀 끈끈한. 대한민국은요 탄을 한 개 업체가 독점해서 100% 다 납품해요. 그래요? 경쟁 업체가 없어요. 경쟁 업체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경고하고 강구하겠습니까 그 카르텔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업체도 탄을 납품하고 B라는 업체도 납품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 개 업체가 100% 독점해서 모든 총탄 그리고 포탄의 대부분을 그 업체가 그냥 다 납품합니다. 그 업체는 민간 업체고. 그렇죠. 왜 그 독점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대한민국이 어찌됐건 방위 사업이 우리가 약하니까 초반에는 한 개 업체로 몰아준 거예요. 한 개 업체로 몰아준 거예요. 키운 거지. 나라 세금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업체가 국내 업체가 아니라 상당 부분 미국 업체라고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를 미국에 두고 돈을 미국으로 보내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 독점 업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들여다봐야겠네. 이게 실제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근혜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심각했다. 그 윤석열 때 다시 모였다 하는데 보통 그러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신감을 보였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창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모두 좋을 때 국정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정부도 견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권 바뀌면 이게 다 해결되겠지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수십 년간 쌓여온 이런 카르텔들은 아직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공론화를 통한 이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진짜 조금 끈기를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황 이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이거는. 2021년에 신속 획득 시범 사업으로 겨우 선정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나마 이제 위에 좀 깨끗한 사람들로 오면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카르텔이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 질질 끄는 거야. 장인수 기자님 해내야지. 제가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운유항은 해냈잖아. 왜 그래? 운유항은 여러분 영업 중단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더 했죠. 105일. 중단 조치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양대 이권 카르텔도 하나 보도를 했거든요. 그거 200 몇십억 전액 환수 조치했고요.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최근에 그 보도자료 내서 발표를 했는데 요 이권 카르텔 끝까지 민주당이 파헤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항상 카르텔이 쉽지는 않습니다. 운유항은 해냈잖아. 네. 이제는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방산 카르텔 관련해서도 지치지 않고 저희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특정 기업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네. 그래요? 우리나라 모든 탄을 다 독점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다 하세요. 다 하네. 유명한 기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